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날씨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쌀쌀해진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주말이었네요. 어떻게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웃님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농기촌과 부동산 2가 되겠어요. 그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농촌의 미래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은 2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2가지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 이야기는 그 집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나의 자산 가치를 증식을 해주는 시간은 끝났다라는 얘기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하고 그 생각하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백투더 퓨처.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미래와 현재,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오늘 제 방송을 듣는 우리 이웃님들한테 그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관심 분야를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그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해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왜 제가 그 집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못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의식주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 그 중에 한 가지가 집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무슨 근거로 앞으로의 집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가치를 잃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만들 때, 또는 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미래를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연구할까요, 그분들은? 자, 농촌의 기농지촌 제도라든가 혹은 복지 제도라든가, 모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연구하는 거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사례라든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국가들의 사례라든가, 뭐 그런 연구 자료들을 보고 토대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고령화, 농촌, 어떤 제도, 정책 이런 걸 만들 때 가장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사례들이 어디냐면 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학자분들도 또는 연구기관들도 일본의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잘못됐는지, 어떤 정책을 쓰면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웃나라 일본의 인터넷을 보니까 그 노블의 애니 세상이라는 블로그에 가보니까 일본의 세대 구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1912년부터 2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다이쇼 세대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출생 연도와 세대를 지칭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 같은 경우는 1947년부터 49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곧 퇴직을 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이거죠. 전쟁이 끝나고 남성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다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일본이 1947년부터 49년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그 세대들이 몇 년생이냐면 지금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죠.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 덩어리 세대. 예. 단카이가 덩어리라고 그래요. 그 덩어리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았던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해에 세대들은 뭐라고 부르고 사회적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1970년도니까 일본에서는 빙하기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빙하기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취업 빙하기, 그죠? 일본의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그 과실을 달콤함을 따먹었던 이전 선배 세대, 그러니까 70년 이후, 70년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이 이전의 세대들, 그러니까 저는 그 달콤함을 못 먹었어요, 아직. 제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달콤하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는. 자, 그러면은 취업 빙하기에 이른 세대. 그러면 이 세대는 누굴까요? 2017년, 18년 그때 이슈가 됐던 게 흑수저, 취업난에 그 심각한 그런 세대들이었죠. 취업 문턱이 좁아진 세대들. 그리고 그 취업 문턱이 좁아진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세대들이 몇 년생이냐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세대 구분을 두었고, 그래서 그 앞서간 일본의 1970년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제 70년생이다 보니까 70년도를 기준을 잡았는데, 제가 태어나던 해의 일본이 사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맥도날드가 있고 뭐 번화가에 사람들 모습, 옷, 이런 유행이나 패션들 보면 좀 행복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70년대 서울의 모습은 얼마나 뒤처져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한테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자동차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서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게 남대문일까요? 뭐 종로일까요? 광화문일까요? 이 모습이. 우리나라 70년도의 모습이 그 사진으로 나오는 건데, 간판도 보면 되게 촌스럽고요. 거리의 자동차들도 보면 촌스럽고요. 이게 서울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일본 같이 부유한 모습의 화려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70년대는요. 자, 그럼 10년 후에 80년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아까 그 모습을 따라갔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뭐 조금 더 발전된 모습과 자동차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업지역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광판이 나오는 버스가 80년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 제가 80년도면 제가 기억하는 버스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74년, 78년 가자 강남으로. 이때 당시에 강남이 뭐였을까요? 모래밭이고 미나리밭이고 뭐 그런 시골이었죠. 지금의 강남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아직까지도 80년대 서울도 일본의 70년을 따라가는 모습은 여기 보시면 서울 변두리,
무슨 주단 해가지고 아직도 그 변화된 모습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20년 더 앞으로 가볼게요. 90년대 서울 사진. 자, 이제 조금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러니까 일본의 1970년도 모습을 보려면 우리나라의 1990년 모습을 보면 비슷한 모습, 약 20년 정도의 그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사회적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렇죠? 자, 1990년도와 일본의 1970년도 그렇게 세대들을 따지고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의 일본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20년 후에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가 그 전후였던 70년대, 80년대 이때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갭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질 않을 거예요. 일본이나 저희 나라나.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일본이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고 빨리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고령화 사회가 일본보다도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라기보다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의 현재를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의 현재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한국경제 부동산 란에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1919년 아니 2019년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1900이 나와요. 2019년 2월 25일에 올라온 한국경제 부동산 그 뉴스를 보면 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 철거비 얹어줘야 팔려, 빈집 확산으로 소유는 손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 뉴스가. 자, 이런 거를 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집값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뭐 정책을 잘했네 못했네 할 정도로 집값이 이슈가 되고 그렇게 거품이 끼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기획 부동산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집 살 돈도 없고 그 어차피 뭐 가장 밑바닥을 찍은 인생이 돼서 귀농까지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앞으로의 그 미래를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뉴스로부터 우리나라가 과연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되면 10년, 20년 뒤가 지난 우리나라에 이 집값 마이너스, 철거비 얹어줘야 집이 팔린다, 빈집 확산의 소유는 손해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도 결코 자연스러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본의 빈집이라는 그 검색어를 가지고 한번 또 볼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일본의 빈집이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거죠. 빈집 느는데 집값은 올랐다. 집값이 과연 계속해서 올라갈지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이 뉴스가 옳은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25년까지, 자, 2025년이 되면 일본은 빈집 1천만 채, 일본 젊은이들이 부동산 상속을 거부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2025년까지 그 하는 게 뭐가 있죠? 그 제가 집이 남아 돈다고 그랬죠. 이 이전 방송에서 민간 부분은 OECD 기준으로 해서 120%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이 공공 임대주택 부분인데, 그거는 정부에서 2025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부분도 OECD 기준보다 8% 이상 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늘려가겠습니다 라는 뉴스를 이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2025년에 가면 빈집이 1천만 채고 1천만 채에 도달하게 되고 고령화 사회라는 거죠. 일본 젊은이들은 부동산 상속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죠. 자, 진짜 그럴까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상속을 포기하고 있대요. 일본 빈집, 일본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20년 후에 젊은이들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그럼 누굴까요? 저의 아들의 아들, 저의 손자뻘 될까요? 20년 후에 제가 손자를 보겠네요.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 뭐 손자가 아니라 저의 아들쯤 되려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와 일본 현재의 이 뉴스를,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자, 전쟁을 겪은, 여기 가서 이제 그 세대별로 한번, 어떤 흐름이 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죠.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 전쟁이 막 끝나고 집도 없고 그럴 때 집 한 칸 갖고 있는 게, 땅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뭐였죠? 단칸방에서 여러 명의 가족이 살아야 됐던 그런 세대였죠. 서울에 판잣집들이 아직 많을 때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한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집이겠죠.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집에 대한 집착이 컸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저희 세대에서는 그 단카이 세대, 덩어리 세대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그렇게 물려받은 집이든 자기가 구입한 집이든 그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집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죠,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은 집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냐? 없다는 거죠. 상속을 거부한다는 거죠. 상속을 포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저희 나라가 성장을 하고 선진국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건 뭐냐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되면, 국가 산업 형태가 그렇게 커지게 되면, 자, 이제 뭐가 또 따라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조세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역시 그 규모에 맞게 계속해서 세금 제도가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은 뭐 세금 안 나고 국가가 운영되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세금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 일자리들이 충분히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야 거기에서 각종 세금들을 또 우리가 조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그 약한 세금이 뭐냐? 법인세, 기업들이 운영하는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세금만큼은 최저, OECD 국가 수준 최저에 가까운 그런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실제 제가 느낀 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그 폐교를 국가 유휴 재산인 시골 마을의 폐교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
제가 2017년도 당시에 그 교육청에 문의를 드렸어요. 제가 폐교에 관심이 있고 귀농을 했는데 이 폐교를 임대를 얻기 위해선 조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의를 한 답변 내용은 이런 거였죠. 그것을 임대를 받으시려면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 또 궁금증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올해 그 답변은 3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네? 하고 깜짝 놀라서 왜 3천만 원이나 되죠? 그랬더니 그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 임대료도 올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공시지가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유지하는 그 조세 관련된 부분이나 점차적으로 늘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세금도 조세 부분도 분명히 따라 올라갈 것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본의 조세 제도를 공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어느 시점부터 변동이 됐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자 이제 제가 제목을 이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올릴 때 제목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어떻게 지을 거냐? 당신의 시골집 당신들 자식에게 짐이 된다. 왜 짐이 되느냐? 이들이 거부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 후손들이 되겠죠. 제 아들이 될지 제 손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집에 대한 집착이 높았던 할아버지가 저희 세대한테 집을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물려주실 거고, 제가 와이프가 있다면 그 와이프의 부모님들도 시골에 살고 계시다면 그런 집들이 저한테 이렇게 저희 가정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집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사면 돈을 벌어줄 거라는 욕심으로 자 와이프 명의로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이 그 더 필요한 사람들은 자식 명의로 해서까지 집을 사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집이 필요한 수요보다 넘쳐나는 게 집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집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자식이 가지게 되는 집은 5채에 가까운 집이 돼요. 근데 실제 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피스텔 사이즈만 있어도 되고 원룸만 있어도 되고 소규모의 그런 소규모 주거 공간만 있으면 되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집에 연연하는 세대들이 아니라 여행을 가는 거를 더 좋아하고 집보다는 슈퍼카에 관심이 더 많은 세대들인데, 이 부모님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던 집들이 이 자녀에게 세금, 조세 부담만 안겨주는 그런 집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지도 못해요. 집이 넘쳐나니까 시골집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소유하는 곳이 세금만 내야 되는 손해인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 모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 보고서를 보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일본 사례를 많이 보고 따라가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그런 거죠. 당신들이 욕심 부린 집이 내 후손에게 미래에게 세금만 많이 내야 되는, 결국은 상속을 포기하는. 그럼 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가 포기를 하죠?
국가에 그냥 헌납을 하는 거예요. 시골 땅이나 집을. 자,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빈집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빈집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빈집은행. 예? 국가에다 헌납하니까 그 빈집을 공짜로 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음? 이 빈집이 또 어떤 우범 지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빈집의 해결 방법은 빈집은행이에요. 이거 보세요. 일본 빈집 해결 방법은 외국인? 그래서 그, 지금 뭐 3기 신도시 무슨 신도시 그래갖고 아파트 일본에도 그런 신도시가 있잖아요. 일본의 아파트 한번 볼까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나? 자, 이런 아파트들 지금 아파트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파트 값이 뭐 프리미엄 붙어서 팔고 분양권 뭐 이거 막 그냥 열풍 광풍이 일었는데요. 나중에는요. 일본의 아파트 이런 모습입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에 일본의 아파트는 자,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요. 굉장히 낡은 아파트, 재건축도 의미가 없어지죠. 일본 도쿄 도심에 방치된 집, 빈집 비율, 이런 뉴스들을 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한 건물에서요, 실제 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 빨래가 널려 있거나 밤에 불이 켜지는 집들을 보면, 뭐 한 동에 세 채, 네 채 이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그, 지자체에서는요, 이 아파트를 철거도 못 합니다, 나중에는. 왜냐면, 그 처리 비용을 세금으로 또 해서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냥 흉물스러운 빈집으로 아파트가 그렇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일본의 뭐 빈집, 빈 아파트 검색해 보면요. 일본의 빈 아파트 검색을 해볼까요? 일본 빈집,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아파트. 나중엔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아파트가. 일본에 닥친 유령집, 아파트.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전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시골에 그 부모님이 살던 집을 그 물려받으신 분들이나 땅을 물려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죠. 그 내가 당장 농사를 못 짓고 그 경작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죠.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상속받으신 농지를요. 그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8년 동안만 그 위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그 세금, 상속세라든가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땅을 내가 경영을 직접 작용을 못 하실 경우에는 그냥 뭐 부동산이나 복덕방 시골에 아는 분들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시면은 젊은 청년 귀농인들이 그런 농지를 얻기도 쉽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나중에 8년 후에는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집들이 이런 거잖아요. 왜 명분은 좋은 거 많아요. 그 시골집 부모님 그 생각이 나고
집도 언제든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 심리죠. 그 시골 집값이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서 귀농이나 귀촌이 많이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시골 집이 이렇게 비싸고 그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귀촌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덜컥대고 집 사고 땅 사는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서 귀농을 하는 것보다 어떤 귀농에 대한 그 확신이 쓴 사람들은 최근에는 시골집 사서 조금만 고쳐서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서 집을 사서 하려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지금 그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은 굳이 살기 불편한 시골집을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골집들이 매매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 훗날에는 이렇게 소유가 손해가 되는 일도 생기고요. 철거비를 얹어줘야 팔린다는 뉴스, 이게 왜 가능한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골에 부모님들이 사시던 집을 보면은요, 오래전 슬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면 재질로 된 그런 지붕들이 많습니다. 시골집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그런 건축물들이 아니라 흙집, 슬레이트 지붕집,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뭐 슬레이트 집이 아닌 것 같이 외관상은 보이지만 뭐 양철 철판으로 돼 있지만 그 철판 속을 들여다보면 슬레이트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집들의 철거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국가에서 언제, 요즘도 보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슬레이트, 성면 슬레이트 지붕은요, 특수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철거 비용을 들여야지만 철거가 가능해져요. 훗날에는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아직도 해주고 내년도 해줄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조해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내년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말 그대로 철거비 때문에 그 집 매매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 집을 특수 폐기물 처리를 내 자비로 다 해야 되고 새롭게 고쳐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안 대고 맨 땅에 집 짓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더 편하고 비용이 덜 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차라리 그 어렵게 귀농하는 청년들, 어렵게 귀농하는 그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조금 귀농인의 집으로 그 수립이라도 보조를 받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의 모습을 갖춰서, 아니면 그 집을 그 지역에 계신 토착민들한테 창고로 쓰게 하지 마시고요. 그 필요한 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주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 수리는 내가 뭐 언제 동안 그 임대료를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고쳐서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보일러가 안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일러를 제 돈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2년 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집주인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내년까지는 집세 걱정을 안 하고 저도 시골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죠. 제가 이 집에 보일러를 깔고 들어와서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살 수 있으면 제가 매입을 할 테니까 그때는 보일러 시공비만큼을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좀 싸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그 집을 가지신 분한테도 굉장히 좀 편리했던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보일러 시설을 내 돈을 안 들이고 세를 줬기 때문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안 돼 있는 다른 집보다 파는데 조건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과 그 얘기가 잘 돼서 이렇게 보일러 깔고 추운 겨울 안 보내도 되고 내년까지는 내년 12월까지는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 수요를 필요한 분들하고 그러한 합의점을 잘 찾으면 나중에 집을 내가 들어오고 싶을 때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면 뭐 어느 정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집을 계속 수리를 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그 지역에 계신 지인분들한테 맡긴 집은 그 지인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는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을 받아서 매매를 해주면 집값이라도 뭐 그 소개비라도 받을 수 있어서 어, 그 매매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겠지만 누가 임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연락이 와도요. 그 지역에 계신 토착민들이 그거 임대 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내가 창고로 쓰고 있고 그 임대 수익료는 집 주인한테 가겠지만 소개해준 나한테는 임대 수익료가 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개비도 못 받고 임대 수익도 없는 그런 필요한 외지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창고로 쓰다 보면 뭐 그런 경우 안 생길까요? 지붕이 무너진다든가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연은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재해를 일으키는데 그 집을 과연 그 창고로 쓰시는 분이 고쳐주면서 계속 창고로 쓸까요? 뭐 집이 무너지고 부서지면 어느 순간에는 창고로 쓸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짐을 빼고 뭐 집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그런 거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이 그 마을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시는 게 더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촌의 미래, 그 집, 부동산의 미래, 자칫하면 욕심 때문에 당신 손자나 당신 자식들에게 어,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빨리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빈집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골 빈집들이 국가의 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임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상속받은 집을 상속세를 좀 감면해 주면서 귀농귀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빈집은행이 생기기를 좀 바래 볼게요. 뭐 언제고는 안 생기겠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조금 지나면 그런 걸 거예요. 뭐 농촌 빈집 찾아주는 소개 사이트가 또 막 유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팔면 좋은데 팔지를 못할 경우에는 빈집은행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조금 일찍 도입을 해가지고 상속세라든가 그런 걸 조금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그래서 귀농귀촌을 집 사서 무조건 장려하는 게 아니라 빈집은행을 통해서 시골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정 교육 기간을 이수를 하고 전업농으로 할 사람들이 뭐 식구들 모두 내려와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연구 보고서 귀농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귀농이란 검색어를 넣고 연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뭐 귀농귀촌인 영업 실태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나오고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령화라는 검색어를 넣어볼게요. 자, 고령화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이런 식이죠. 이 기관이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사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 모습과 일본 현재의 모습이 크게 벗어나질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거는 일본의 모습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좀 더 키우시면 어떤 부동산을 움직여서 시세 차익이나 이익을 노리려는 그런 함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귀농귀촌 센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에 거기에 이런 부분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다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 센터를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거죠. 이런 지자체별로 이런 조건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소개가 될 때, 자, 이 보고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충청남도인가요? 이 아산시, 금산시 이런 거는 충청남도 같죠? 그러면은 자, 지자체 간의 충청남도의 156건의 지원 조건을 볼 때, 자, 이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이 부분만 넣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지 민간법인 수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자, 이 지자체관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있다라는 기관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그냥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기관에서 하는 건지 민간이 하는 건지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선 구분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근데 이 연구보고서에서 같이 운영 방식을 행정직영으로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인지 논산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인지 예산군에서 민간법인에게 수탁을 한 사업인지 그거를 요 빈 공란이 많은 여기다가만 표시를 해줘도 귀농귀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민간한테 맡기고 내가 삶의 삼터를 이동을 할지 아니면 행정기관을 믿고 이동을 할지 결심을 할지 그런 것들의 피해 사례를 훨씬 더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민간 수탁 업체를 믿고 내 삶을, 이 사업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민간 법인 수탁 운영체를 믿고 내가 홍성군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서천군, 여기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도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어요. 직영으로, 행정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서천군의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그래서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이걸 믿고 내가 내려갈 건지 아니면 금산군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행정직영이라는 걸 믿고 금산다락원 2층, 태안군청, 문화센터,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 보다가 이게 궁금했어요. 금성다락원 2층, 그래갖고 다락원 그러면 무슨 중국집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산다락원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금산다락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행정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다락원은 문예회관 스포츠센터, 물론 그 금산시 금산군인가요 시인가요? 거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겠죠.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문화원, 보건소 등 다양한 단지를 이렇게 묶어갖고 그 금산다락원이라는 그런 중국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원 이런 뜻이 이거예요. 마늘타, 즐거울락, 풍류악원. 그래서 다락원이라는 그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금산다락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꼭 귀농을 해야겠다면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생각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거, 제가 늘 공부하라는 말씀드리죠. 공부를 해가면서 많은 보고서들 보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은 뭐 지금 해도 좋고 나중도 해도 좋은데, 저같이 뭐 미래까지 생각하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발전해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땅을 살 것도 아니고 집을 살 것도 아니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 귀농귀촌 체험해 보겠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그 서천 같은 경우 제가 앞선 시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귀농인의 집 하루 5,000원이에요. 그 집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한 달을 이용한다 그래도 15만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위험 부담을, 거창한 꿈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빚내서 집 사서 땅 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텃세라는 부분도 느껴보시면서 문화의 차이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요, 진짜 농촌의 미래, 제가 틈새 시장에 관련된 부분,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농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미래를 꼭 농촌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많이 좀 생각하시면서 국가기관들의 연구 보고서 알든 모르든 그냥 막 뒤져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가 나오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눈이 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힘, 미래를 보는 안목은 여러분 스스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